전 세계인 10명 중 7명이 알고 있는 시계 브랜드, 올림픽, 달 착륙과 같은 인류의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한 시계, 007 제임스 본드의 시계, 시간의 정확성과 도전정신, 완벽한 시계에 대한 진정성을 갖춘 스위스 대표 시계 브랜드, 오메가의 브랜드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15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될 엄청난 시계가 출시됩니다. 바로 애플워치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고 획기적인 디자인과 기능으로 21세기를 대표하는 시계가 되었죠. 그런데 시간을 약 100년 전으로 돌려보면 손목 시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브랜드가 오메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메가는 20세기의 애플워치와 같았는데요. 오메가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 크라운 하나로 태엽을 감고 시간 조정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은 정말 획기적인 놀라운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에는 크라운 없이 시계를 조작했다는 사실 상상이 되시나요? 19세기에는 장인들이 시계를 한 땀 한 땀 극히 소량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굉장한 사치품이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이 증가하면서 시계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정시성이 중요한 철도 교통의 발달은 시계의 대중화를 견인했습니다. 바로 이때 오메가는 정확한 기계식 시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당시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손목 시계를 많은 일반인들이 착용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메가의 대량 생산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시계를 브랜드로 생각하지 않고 마케팅이 전무했던 시절, 오메가는 시계를 브랜드화했습니다. 당시 정확한 시간 측정을 다루는 천문대 경연대회를 휩쓸었고 올림픽을 통해 오메가 시계의 정확성을 알리는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로고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오메가는 현대적인 시계 브랜드의 생태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오메가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에 시작됩니다. 1848년 루이 브란트는 스위스의 라쇼드퐁에 포켓워치를 조립하는 공방을 만들었어요. 당시 23세의 젊은 워치메이커였죠. 루이 브란트는 시계 장인들에게 부품을 구입해 조립한 후 완제품을 만들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유럽 전역에 시계를 판매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박이었어요. 명성은 유럽 전역에 널리 알려졌고 루이 브란트가 사망한 후 그의 두 아들인 루이 파울 브란트와 세자르 브란트가 공방을 물려받게 돼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외부 부품의 품질 관리였습니다. 해결 방법을 골몰하던 두 아들은 자신들의 공방을 완제품 조립은 물론 부품까지 모두 생산하는 인하우스 매뉴팩처링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난관을 극복합니다. 1894년에는 당대 최고의 시계 장인이었던 프랑수와 슈빌레가 발명한 19 리뉴 칼리버라는 무브먼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19 리뉴 칼리버는 시계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무브먼트 중 하나입니다. 원래 시계의 무브먼트들은 표준화된 부품이 아니라 전부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장났을 때 그 브랜드의 부품이 없으면 아예 고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19 리뉴 칼리버는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시계를 분해할 수 있고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가 가능한 최초의 무브먼트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 무브먼트에는 기술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이 무브먼트의 이름 오메가가 1903년에 회사 이름이 되었어요. 무브먼트의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브랜드 오메가. 이는 오메가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오메가가 손목 시계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단순히 많이 만들었다? 노노, 절대 아닙니다. 오메가가 당시 시계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튼튼한 시계를 대량으로 생산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정확성에 관한 오메가의 기술력은 20세기 초반 크로노미터 경연대회의 활약상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오메가는 1919년 칼리버 21로 첫 천문대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화려한 전적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메가는 총 8번의 천문대 기록을 경신했고 1952년에 첫 출시된 컨스틸레이션의 케이스백에는 이 기록을 상징하는 8개의 별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오메가의 컨스틸레이션 다이얼에 별이 떠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올림픽은 전 세계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기도 하죠. 오메가는 올림픽의 모든 경기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공식 타임키퍼입니다. 0.1초 아니 0.01초의 미세한 시간 차이로도 승부가 갈리는 스포츠, 게다가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타임키퍼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시간 계측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 1952년에는 1000분의 1초 시간 측정기를 최초로 발명해 스포츠 기록의 새로운 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외에도 오메가는 수영, 육상, 요트, 골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경기에서 공식 타임키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신 측정 장비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의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한 닐 암스트롱이 남긴 말이죠. 바로 그때 그의 손목을 감싸고 있던 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입니다. 스피드마스터는 원래 모터스포츠에서 시간이나 평균 속도를 계측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습니다. 시계 베젤에 타키미터 스케일을 새겨 넣은 최초의 손목시계이기도 하죠. 그런 스피드마스터가 우주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1962년 우주비행사 윌리 시라가 수성탐사 프로그램 시그마 7 미션에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2세대 스피드마스터 CK2998 모델을 착용하고 우주로 날아갔던 겁니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인 1964년 나사는 유인 탐사에 사용할 시계를 공식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주공학 엔지니어인 제임스 레이건은 우주 탐사 장비의 준비와 선정, 테스트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여러 개의 시계 브랜드가 나사의 엄격한 테스트에 도전했고 끝까지 살아남은 시계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3월 나사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를 모든 유인 탐사선에 적합한 타임피스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아폴로 11호와 함께 스피드마스터는 달에 착륙한 최초의 시계가 되었고 문어치라는 상징적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5번의 아폴로 탐사 미션을 수행한 우주인 찰스 듀크, 현재까지 살아있는 전설로 기억되는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도 오메가 스피드마스터의 앰버서더이기도 하죠. 실제로 스피드마스터는 자칫 우주에서 영영 돌아올 수 없었던 우주비행사들을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1970년 우주로 날아간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승무원들은 남은 동력을 비축하기 위해 대부분의 전원을 꺼야 했습니다. 지구로 궤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확하게 딱 14초 동안만 엔진을 가동해야 했는데 전자장비를 일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오직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크로노그래프 기능에만 의지해 연소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했고 그 덕에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오메가는 그해 10월 나사로부터 실버 스누피 어워드를 수상했는데요. 현재 시계 애호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실버 스누피 에디션이 바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시계입니다. 오메가는 시계가 소수를 위한 사치품으로 머물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 생산한 높은 품질의 기계식 시계를 전 세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메가는 최고의 품질을 구현하면서도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스와치 그룹의 핵심 브랜드로서 자본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겠죠. 스와치 그룹은 오메가를 중심으로 브레게, 블랑팡, 론진, 해밀턴, 티소 등 수많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스위스 시계 산업의 대표 그룹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시계 생산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스위스 시계 산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대량 생산 시스템과도 경쟁해야 했죠. 1920년대 대공황의 여파도 있었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시 업계 1위였던 오메가는 티소, 루마니아 등의 주요 기업을 합병하여 SSIH라는 거대 기업으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스위스 부품 및 무브먼트 제조사들이 합쳐져서 ASUAG를 결성하는데 SSIH와 ASUAG 이 두 진영은 1970년대 쿼츠 파동 위기를 겪으면서 1983년 합병되었습니다. 이를 주도한 스위스의 경영전략가 니콜라스 하이에크가 CEO로 취임하고 1998년 스와치 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오메가를 비롯한 스와치 그룹사 브랜드들이 여타의 브랜드에 비해 가격 인상에 보수적인 것도 시계의 본질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시계 애호가로서 급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메가에 있어 품질이란 자신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위스 시계 산업 전체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오메가가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은 2015년 도입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출시와 함께 스마트워치 시장이 열렸고 스위스 시계 제조사들은 저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했는데 일부 브랜드들은
스마트워치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수많은 변화에서 살아남은 오메가는 어땠을까요? 되려 기계식 시계의 가치와 본질에 더 집중했다고 하면 쉽게 수긍이 되시나요? 오메가는 스위스 계측학 연방학회와 손잡고 2015년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체계를 도입했고 2018년 11월 모든 제품의 품질 보증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오메가의 움직임은 다른 브랜드에도 영향을 주었고 자연스레 스위스 시계 전체의 품질 향상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시계 산업은 매우 독특한 산업 영역입니다. 그것은 예술과 기술 사이에 존재합니다. 대량 생산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면 예술성이 무너지고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되죠. 현재의 스위스 시계 산업은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생존법을 찾아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선두에서 진두지휘한 워치메이커가 바로 오메가입니다. 스위스 시계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서 시계 업계 전체에 보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시계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해왔으며 지금도 기계식 시계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기계식 시계가 사라지는 때가 온다 해도 역사의 흐름을 계속 계측하는 브랜드 중 하나는 아마도 오메가가 아닐까요?